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어디에 가면 칭찬을 듣기 바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욕심도 많아서 공부도 곧잘 했었고, 그러면서 제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죠. 대학교 졸업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강생들은 많아지고 어린 나이에 제 학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아쉽게도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꿈일 때도 있었지만, 워낙 강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게 힘이 들어 결국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를 받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딱 봐도 훤칠한 키에 잘생긴 인물, 누가 봐도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전 그런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수려한 말솜씨를 가진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외모와는 다르게 소탈한 성격에 가장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곤 자연스레 가까워지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보이시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운명이 되려고 지금 만난 거 아닐까요? 아, 그러게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는데 시글리 놓치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성질이 급한 편이기도 하고 어차피 빨리 결정하고 결혼할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아들이 하나인지라 얼른 결혼을 했으면 바라더라고요. 민주 씨도 그렇죠? 나이도 있고 하니 미룰 거 있나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약속 못 드리지만 민주 씨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될 거예요. 저 믿고 민주 씨는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전 다른 것보다 일단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희상 씨가 딱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외모만 시원시원할 줄 알았는데 성격까지 쿨한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식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남편은 중소기업의 대리 직급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어요. 외동아들의 홀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았는데 경제력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남에게 공손한 태도를 지닐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남편의 재력은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외동딸이라고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 역시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보단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저에게 어울리는 짝인 줄 알았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제 환상이 컸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혼 전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자 가부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섣불리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오는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을 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기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왜 이제 들어와? 자기 6시에 퇴근이면서 11시가 다 돼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오는 게 말이나 돼? 바가지 긁으려고 결혼했냐? 너는 네가 학원 운영하니까 모르지. 직장인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상사가 회식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 이런 비애도 모르면서 따박따박 바가지나 긁어대냐? 내가 진짜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뭐?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야. 근데 결혼을 괜히 했다고? 지금 술 취해서 막말하는 거지? 진심 아닌 거지? 됐다. 말을 말자. 너한테 말해봤자 네가 내 고충을 알아? 그저지 잘 나간다고 서방 무시하기 바쁘지. 나 건드리지 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땡 잡았다고 하는데 무슨 땡을 잡았다는 건지. 너 학원 운영해서 나한테 뭐 보탬 되는 거라도 있어?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왜 당신한테 보탬이 돼야 돼? 자기 말 웃기게 한다. 내가 뭐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야? 됐어. 말을 말자. 말하면 입 아프지. 어쨌든 바가지 긁으려면 그만해. 진짜 피곤하다. 너랑 이러쿵저러쿵 할 기분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그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행동들이랑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다. 결혼한 지 5개월 차에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자격지심이 큰 편에 속하더라고요. 벌이가 더 큰 저에게 늘 자격지심이 있었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으로 인해 다툼이 많아진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남편은 저에게 거친 말을 일삼았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건 한순간이었죠. 정 결혼 후 남편이 호르몬이 걱정을 많이 하여 나름 신경 써서 따로 분가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결혼 전 저에게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 가민하게 반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도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만을 바라고 바랬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애써 부모님께는 힘들다고 얘기를 못하겠더군요. 내가 선택한 이 가정,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하기 바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상이한테 들었다. 너 요즘 그렇게 희상이 바가지 긁는다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 애한테 왜 그런다니? 넌 네가 학원을 운영하니까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우리 아들 그만 들복 가라. 아니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 게 싫으면 너네 학원에 이사 자리나 이런 거 취직시켜주면 좀 좋아. 여자 혼자 아무래도 학원 운영하는 것도 힘들 텐데 듬직하니 남편이 와 있으면 네가 얼마나 편해? 이런 걸 내가 꼭 먼저 얘기를 꺼내야겠니? 너도 참 눈치도 없다. 너 진짜 희상이 말대로 네가 벌어오는 돈이 좀 많다고 네 남편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잘 나가 봤자라고 그거 모르면 안 된다. 학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희상 씨를 어떻게 학원에 취직을 시켜요? 그리고 희상 씨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쩜 애가 눈치가 없니? 희성이가 그 말을 꼭 입 밖으로 꺼내야겠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네가 알아서 희성이 편하게 해주면 좀 좋으냐?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남편을 저렇게 밖으로 나돌게 해.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네 것도 희상이 거고 그런 거지 부부가 별거니? 그럼 희상이도 밖에 나가서 눈치 볼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그래.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저희 학원에 남편을 취직시켜 달라고 하였고 그 말을 계속 들으니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 역시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히려 공통분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저희 학원 이사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었고 학원 돌아가는 실정과 수강생 관리, 학부모 상담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맡기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도 많으니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싸움이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수강생 관리랑 학부모 상담도 하고 대체적으로 학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니까 더 부지런해져야 돼. 당연하지. 이제 내 학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또 남 밑에서 일하는 체질은 아니어도 이렇게 내 거 하나 뭐 맡아서 하면 기똥차게 잘하거든. 두고 봐. 이 학원 여기 동네에서 수강생 최대로 많이 받는 학원으로 만들어줄게. 넌 신랑 잘 만난 줄 알아. 그래. 그래도 말이라도 기분 좋네. 당신도 오랜만에 나한테 다정해진 것 같고. 그럼 우리 진짜 다시 잘 지내보자. 네가 나만 믿어주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학원도 나한테 다 맡겨. 어차피 네가 운영하는 학원이 내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진작에 이렇게 일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참 그동안 얼마나 남의 눈치 보면서 일했는지. 이제 내 세상이다 이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윗물에서 놀아야 되는 법이지. 아, 그리고 어차피 그럼 내가 편하게 부릴 사람 하나 필요하니까 학원 데스크 직원 좀 바꿔도 되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안 돼, 그건. 데스크 직원, 오래 있던 직원이기도 하고, 우리 학원에 전반적인 것들을 해주고 있는 친구야. 그건 안 되겠어. 남편은 데스크 직원을 바꾸자고 저에게 요구했지만, 오래 일한 직원을 한 번에 자를 수 없던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임의로 한 명을 더 구해서 데스크에 앉혀 두더라고요. 처음 봤지만 학원과는 어울리지 않게 생긴 여자 직원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하려고 직원까지 구했나 보다 싶어 따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하면 남편이 또 화를 내며 성화를 할까봐 그저 묵묵히 지켜보려고 했었죠. 그땐 그냥 남편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내 월급 쪽에서 저 친구한테 월급 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학원에 데스크 2명씩은 필요 없는데. 뭐 일단 알겠어. 당신 일하는데 전적으로 비서처럼 부린다는 거지? 명색이 이사가 돼가지고 혼자 다니는 게 말이 되냐? 다 내가 이 학원 운영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나만 믿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나 당신 믿는 거 알지? 뭐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정말 잘해야 해. 실망시키지 말고. 그리고 저 친구 이력서 좀 볼 수 있을까? 그래도 학원 데스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력이나 이런 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나 못 믿는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사람 잘 뽑아 쓰려고. 넌 그냥 학원 강의나 충실히 해. 학원은 나한테 맡겨두고. 학원 운영을 남편에게 맡기니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보다도 사이가 더 좋아지는 듯 했어요. 남편 또한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런지 저에게 연애 때와 같이 나긋나긋하게 해지며 다정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싶었고 저 역시도 남편에게 맡기길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남편을 믿어주니까 나아졌죠.
하지만 이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처음엔 가정적으로 변하겠다고 다짐하던 남편은 오히려 학원 이사가 되자 밖으로 도는 일이 더 많아졌고 시키지도 않은 학원 영업을 한답시고 일하던 도중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워낙 수업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저는 강사들이 말을 해줘야 알았죠. 남아있던 강사들은 제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사님 밖으로 엄청 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민호 어머니 왔었는데 상담도 안 하시고 외부 미팅 있다면서. 아, 그래요? 제가 따로 얘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학원 경영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다 보니 외부 미팅도 하나 봐요. 주의 줄게요. 사실 원장님 실력이면 뭐 외부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찾아오긴 하잖아요. 오히려 이사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 저희가 수업도 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잘 얘기해 주셔요. 저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냐? 애들 성적 때문에 상담하고 싶은데 언제쯤 되냐 말이 많아서요. 아, 네, 참고해서 전달할게요. 아유, 미안해요.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그 데스크 직원 말인데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번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시험지 좀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자긴 이사님 비서라며 그런 일은 안 한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주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모로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네. 주의 줄게요. 그러니까 기분 풀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너무 남편에게 학원을 방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며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오히려 더 사이가 악화될 뿐이었죠. 남편의 행동이 머리로는 아니란 걸 100번, 1000번 알았지만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더 뭐라고 할 걸 알았거든요. 어이없으시겠지만 제가 선택한 이 가정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애써 참으려 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도 다 내 탓이니 누구도 원망 말고 내가 끝까지 안고 가자라는 미련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하고 다니느라 매번 학원을 비우는 거야? 새로운 수강생들도 좋지만 기존 수강생들도 챙겨야지. 학부모 상담이 기본인 거 몰라? 내일부터는 외부 일정 말고 학원 일정에만 충실해줘. 당신 이러려고 내가 이사시킨 거 아니잖아. 부탁할게. 그리고 그 데스크 직원 자기 비서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래. 그러면 이 학원에 있을 이유가 없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해고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이건 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이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을 위해서니까.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나 가르쳐?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하여간 꼴랑 학원 하나 운영한다고? 또 나 가르치려 하지?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하면 사람을 쫄로 본다니까? 엄마 말이 딱 맞았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이라 하는 거지. 당신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꼬여 있는 거야? 꼬이긴. 지금도 날 가르치잖아. 엄연히 난 내 할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이러려고 나 취직시켰어? 그리고 내 직원을 네가 왜 잘라? 내가 월급 주는 건데. 그 직원 보고 내 일만 잘 봐달라고 하고 쓰는 건데.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 강사들도 아주 웃기네. 선생들이 다 그러냐? 아니다. 선생도 아니지. 학원 선생이 무슨 선생이라고. 다들 진짜 유세 떠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아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최대한 이성을 차리려고 했어요. 워낙에 자격지심이 심한 남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와 있었던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전했고, 역시나 이번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사랑 유별났던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제가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리셨고,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기엔 막말이 내리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날 정말 집이 떠나가라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말았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한번 이렇게 지르고 나니 그동안 왜 이렇게 참고 살았나 싶었고, 왜 이렇게 미련했냐 싶을 정도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희상이 머리 위에 앉아있지 니가? 어디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 희상이가 너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본인 위해서 한다냐? 일에서 고분고분한 게 최고라니까. 뭘 보고 너랑 결혼했는지 내가 아주 뜯어말리지 못한 게 전추의 한이다.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뜯어말리지 못했다고요? 아들이 능력도 없으면 잘하라고 타일러도 모자랄 판에 매번 아들만 두둔하니 아들 성격이 저렇게 변하지 안 변해요? 희상씨 저렇게 된 것도 어머님 탓도 있다고요. 뭐야? 우리 희상이가 어때서? 아주 지만 잘났지 세상에서? 우리 희상이 무시했단 빠.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엄마, 저것 봐.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애초에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니까. 지 잘난 맛에 사는 애야. 이래서 내가 여자 능력 다 쓸모없다고 한 거다. 어쩜 지 잘난 줄만 알지? 대놓고 시애미까지 무시할 줄 누가 알았겠어?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저도 어머님이랑 희상씨한테 정말 진절머리 나네요. 제가 너무 결혼을 괜히 서둘렀어요. 아이고, 이래서 배운 것들은 안 된다니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아주 지만 잘났지? 니네 친정부모가 너 이따위로 하라고 그렇게 그 돈 주고 대학교까지 보내서 선생 만들었다냐? 사교육하는 게 무슨 선생이라고? 그래, 참나. 뭐라고요? 그러는 어머님 아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어머님을 돌아보시거나 저한테 충고하세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니까. 전 이 말만을 하고 집을 나와버렸죠. 정말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부은 것이었어요. 한 번도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일륜지 대사를 망쳤다고 생각하니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음에도 남편에겐 연락조차 없었고 오히려 잘 나가주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절 찾지도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출근은 해야 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하고 얼마 안 있다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 생각을 바꿔먹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원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님 넘어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사님이랑 저 데스크 직원, 보통 사이가 아닌 거 아세요? 며칠 전에 차 키를 두고 가서 학원 마무리하고 다시 학원에 갔는데, 이미 둘이 연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원장님 잘못도 아니고요. 아, 고마워. 이런 건 내가 바로 알아야지. 알겠어. 일단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비밀만 잘 지켜줘. 사진만 나한테 보내주라.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애정이 없는 남편을 생각하고 곱씹으며 완전히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마음이 아팠지만 정리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 큰 쓴맛을 보고 나니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면서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어젠 네가 좀 심했어. 오늘 당장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려. 솔직히 네가 나 무시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서 어른 기분을 상하게 하냐? 어차피 싸움이 길어질수록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 네 인물에 나 같은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알아? 내가 그나마 너 하나 구제해주고 사는 건데 네가 참고 살아야지. 그래야 공평해.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그래. 내가 왜 집을 나가? 집을 나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알겠어. 오늘 들어갈게. 이따 외부 강의 있어. 외근 나갔다가 갈 거니까 좀 늦을 거야. 엄마네 집 쪽에 있는 강이어서 아마 엄마네서 자고 올 수도 있고. 그래. 오랜만에 친정 가는 것도 좋지. 장모님 본 지도 오래됐잖아. 너도 요새 스트레스 많이 쌓였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해. 자주 좀 가라. 나도 잘 좀 얻게. 맨날 학원에서 보고 집에서 보고 나도 지겹다 지겨워. 오늘 푹 쉬고 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이죠. 그리곤 마음을 다잡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정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진짜 친정으로 갈까 싶었지만 막상 부모님을 뵈면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질 것 같아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서자 신발장엔 웬 낯설지만 익숙한 여자 신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서히 그 신발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하하호호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고 셋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미 그 여자는 이 집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시어머니와 사이가 꽤나 좋아 보였어요. 역시 그 데스크 직원과 남편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했고 꽤 오래된 사이 같았어요. 참 잘 돌아간다. 학원에 취직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니 이러려고 학원에 취직시켜달라고 한 거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였지? 그리고 고작 만난다는 애가 우리 학원 데스크였어? 그래, 쌍쌍이 잘 어울린다. 어디 잘해봐. 네가 얼마나 애를 틀복 갔으면 다른 애한테 눈이 돌아갔겠니? 어머니 네 탓도 있는 거야. 오죽 못 났으면 남편이 바람이 날까?
옛말부터 남편이 바람나면 여자 책임이라고 했다. 오죽 못 났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도록 아무것도 몰라? 슬프니까 따로 없지. 같은 여자면서 참 막말도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러니 그 의미에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나지. 이제 마음 정리 다 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헤어지자. 뭐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해줘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갔으면 너 이혼녀는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네 자존심에 이러고는 못 살잖아. 그냥 이혼하자. 나도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마음 편하겠어. 인물은 없지만 재산도 있겠다. 귀찮게도 안 할 것 같아 결혼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 네 본심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 이혼하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는 못하겠다. 헛웃음이 나왔어요. 외근하고 일찍 오니 상간녀와 같이 있던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먼저 요구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보고 태연하게 제 짐을 싹 챙겨 나오자 저희 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그 데스크 여자 직원 상간녀가 절 붙잡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전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이 나서 얼마나 웃기던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죠.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이다 싶을 정도로 남편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천박스러움이었어요. 뻔뻔한 것도 만렙 수준이었고요. 아니, 남편이 외도했는데 괜찮나요? 원장님 멘탈 장난 아니네요. 이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건가? 그래도 보통 남편이 바람났다고 하면 울고불고 왜 그랬는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의외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원장님. 그러니 오빠가 정남이가 떨어지지.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적일 수 있는지 진짜 놀랍네요. 멘털 부러워요. 네가 지금 날 비웃는 거니? 상간녀 주제에 감히? 아, 그래. 넌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니까 고작 상간녀 따위나 하고 있지. 이 남자가 너한테 뭐 해준다든?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랑 이혼하면 땡전 한 푼 없는 알그지야. 학원 이사? 그것도 나랑 혼인생활 유지할 때나 달고 있는 직함이지. 나랑 헤어지면 얘 무일푼 그지야. 너 잘 생각하고 주둥이로 내뱉어. 뱉는다고 말이 아니란다. 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을 보여줬고 제 휴대폰을 보자마자 상간녀는 기겁을 하며 황급히 도망쳤죠. 사실 핸드폰 속에 있는 것은 남편의 실체였는데 그동안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에게 막말을 일삼던 동영상과 시어머니의 욕이 섞인 거친 말, 그리고 집, 차, 학원, 다른 것들이 모두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보여준 것이었죠. 말 그대로 이 남자는 저와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는 폭군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상간녀는 그동안 이사라고 해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기생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줄행랑을 쳤던 거죠. 참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던지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에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쳤고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제가 뺨을 날리자 당황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나뒹굴어졌고 그 모습을 보고 전 집을 나와 곧장 법원에 이혼 신청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거기 날아온 소장 봤지? 위자료 준비해놔. 아무 능력도 없는 너를 그저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재산 분할? 웃기지 마.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너랑 나랑 혼인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너랑 결혼하기 전에 이룬 재산이어서 너한텐 한 푼도 안 간대. 어쩌냐? 그나마 재산 분할로 한몫 든든히 챙기려고 했나 본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저씨. 뭐야? 어떻게 한 푼도 안 줘? 네가 재산이 얼만데?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했겠냐? 그게 네 목적이었지? 두고 봐. 네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만들 테니까. 시엄마 집이라도 팔아야 할 거야, 아마. 기대해. 두 그지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니까.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던 것들 다 대갚아 줄 거니까 그리 알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자 남편은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듯 재산 분할 얘기를 꺼냈어요. 온갖 정이 털렸고 오히려 제 마음 정리하기는 쉬웠어요. 제가 들이밀었던 증거물로 남편이 저에게 욕과 험한 말을 하는 영상도 가정 파탄으로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혼인 기간도 짧고 결혼 후 제 재산에 한 푼의 기여도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속았다고 이 재산이 다 남편 건 줄 알았다며 억울해했지만 그나물에 그 밥 아니겠어요? 역시나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만 거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허구한 날 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따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죠.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제야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절 설득하려 했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꼴랑 엄마 그거 빌라집 한 채 있는 거 팔아서 너한테 위자료 주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래도 정이 있지. 넌 정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쳤니?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이럴 줄 모르고 내 뒤통수를 친 건 아니잖아. 얼마나 무식한 변호사한테 물어봤길래 이 돈이 다 네 돈이 될 줄 알았니? 어리석다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애걸복걸도 하지 마. 어차피 그래봤자 내 마음 안 변해. 건선징악이 왜 있는데?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 네가 원하면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다 내 잘못이야. 너무 어리석었어.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어? 또 매운맛 보고 싶은 거 아니지? 헛소리 말고 가던 길 가자. 이제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거니까. 아우,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너한테 기대도 없고 이런 일 있어도 넌 변하지 않겠지. 넌 그런 인간이니까. 어디 그 짓꼴로 잘 살아봐.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였고 결혼 생활이 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도 알아보았지만 어쨌든 제 의사로 결혼을 한 것이고 결혼 후 발생된 모든 일들이라 따로 무효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제 인생에 실패란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일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계속 아닌 걸 알면서 외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엄청 큰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자료는
정말 뜻깊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월세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나이도 차서 어디 들어갈 데가 마땅치 않아 지금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참 우스운 결말 같아요. 아님 정해진 결말이었으려나요? 전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도 열심히 학원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진 것 같아 요즘 들어 얼굴 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아요. 이 기억이 정말 잊혀질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엔 인생인 에피소드의 일부분으로 기억되는 날도 오겠죠? 두서없이 써봤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해요. 저도 이 채널을 보고 울고 웃고 위안을 많이 얻거든요. 그럼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6개월 차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시모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아 잠깐 들렸었어요.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겨주셨고 제 손을 꽉 잡더니 놓아주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길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에 있어드리려 했는데 전 남편이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시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전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는데 본인의 입장은 다르다고 시모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저는 시모와 함께 생활하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저와 반대로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인데 남편은 온갖 불만을 겉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전부터도 남편은 시모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었어요. 이유는 시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남편의 목 빼곤 일절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돈이 필요할 때 모든 걸 꺼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제가 시모의 입장이었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았었죠. 시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커서 그런지 돈 떨어지면 시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저와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걸 상당히 싫어해서 오래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였는데 항상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애들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 서류 던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땐 중간에서 남편을 통제했기 때문에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 혼자 계시게 되자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습니다.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모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은 지갑을 열지 않는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이 돈 좀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어머님이었어도 당신한테 10원 하나 주지 않았을 거야. 돈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 모르잖아. 벌써 또 통장이 바닥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어머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당신 내일 모레면 50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당신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도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일해서 아이들 키울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나는 당신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참고 사는 거야. 지금 어머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밖에서 놀지만 말고 제발 옆에서 건강 좀 챙겨드려.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는다고. 누구나 늙으면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내 시간 들여서 뭐하러 옆에 붙어 있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든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 그냥 가시라고 해. 그래야 전 재산 나한테 전부 다 들어오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버티면 돈도 들어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지금처럼 행동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님, 연명치료 거부하셨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는 거 거절하셨다고.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아, 나 좀 제발 그냥 놔둬. 누가 보면 당신이 딸인 줄 알겠다. 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엄청 속보이는 거 알아? 우리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는 거지.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너한테 돈 좀 주겠대? 그래서 보살펴 달라고 그러지? 내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너도 나랑 다를 게 뭐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거라고. 하기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당신한테 넘어가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잘해주는 척, 옆에서 챙겨주는 척 가식 떨고 있는 거겠지. 내 두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우리 엄마라고 안 보이겠냐? 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막말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그날 저를 함부로 생각하고 뱉은 말들이 제일 큰 상처로 돌아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뺨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제 얼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방에 누워있는 시모 때문이라면서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팔을 붙잡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남편의 눈은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차에 태운 뒤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모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남편한테 내쳐진 시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시모에게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다면서 차라리 그냥 시댁에 계신다고 하시길래 시모를 부축해 방에 눕혀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더욱더 개차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가정까지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많은 재산이 들어오게 되니 더는 무서울 게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자 저 또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모를 보살펴 드리고 있었는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잘못이라고 앞으로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시는 시모의 몸 상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폐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전이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몸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가 당신 아들한테 온갖 막말에 욕까지 얻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아이들 등교 문제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상황이라 저희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저 혼자 아이들과 시모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에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시모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낮보다 밤에 기침을 많이 하셨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도 기침을 많이 하셔서 편하게 누워 계시지 못하시길래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집 부리는 것보단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몸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누워 계시고 싶어 하시길래 이런 상황들이 저도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오전에 해열제를 드린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해열제를 또 드리려고 거실로 나와 주방 테이블에 있는 약에 손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만취가 된 상태로 양손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남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타이레놀과 약봉투들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말을 퍼붓고 제 뺨에 손까지 올렸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약들 전부 다 뭔데? 내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파서 돼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 집에서 간병해 드리고 온 거냐? 제발 적당히 좀 해. 늙은이 나이 먹어서 세상 떠나는 건데
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냐고? 내일 내가 엄마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 노인네가 언제까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살 거야? 이쯤 되면 곧 세상 떠날 때 된 것 같아 왔는데 당신이 약들 챙기는 거 보니까 아직 곡기도 안 끊었나 보네. 명줄 하나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남아있는 사람 힘들게 하면 자기는 속 편한가? 고려장이 합법화돼야 이 세상의 늙은이들 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에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야. 당신도 문제고 우리 엄마도 문제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고 뺨을 때려? 너는 한평생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줄 아나 본데 너도 곧 50이고 고기 한 번 더 돌리면 6, 70 금방이야. 그때 돼서 우리 애들이 당신한테 나이 먹었다고 막말하면서 고리장 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머님도 저런 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자식이면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차피 어머님 잘못되시면 당신이랑 함께 살 이유 전혀 없어.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 방에 누워 계셔.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신다고. 술 퍼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너까지 이러는 거 받아줄 여유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분명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약봉지 챙기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저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작정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그냥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라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자식한테 감사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한 건 안 보이나 봐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엄마만 떠나면 그 재산 전부 나한테 들어올 테고 그럼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엄마의 그 질긴 명줄 빨리 끊기는 거. 그때가 하루빨리 와야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시모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몸을 천천히 일으켜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나갔냐고 소리치더니 시모의 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게 된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떠나지 않는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리길래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남편 좀 잡아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밖으로 내보낸 뒤 깨어나지 못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이 집어던지는 물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술까지 마셔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까 던진 물건이 시모에게 떨어지게 될까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구급차와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뒤 구급차를 뒤따라갔고 시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가 어떤 몸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건강은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그래도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한참 뒤에나 깨어난 시모는 좀 전에 있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어요. 그날 시모는 저에게 잠깐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통화를 끝낸 뒤 2시간 정도 지나자 누군가가 병실 문을 노크하면서 들어왔어요. 시모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누군지 여쭤보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줄 시모 변호사 대리인이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면 된다.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아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많이 벅찰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지. 자기가 벌린 일들 수습도 못하는 그런 놈이랑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도 저러는데 나까지 세상 떠나게 되면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와 아이들만 신경 써라.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저 또한 정말 쉽지 않지만 그이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라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혼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그만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 나이 먹는 동안 그래도 자식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 너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구나. 이미 상대에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나 다름없다.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왔냐며 손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안에 있는 서류를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한번 훑어보시더니 나라에 바로 매각해 달라며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 134억 등기를 변호사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이미 남편과 갈라설 마음이 있다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이혼하길 원한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 지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에 처리하자면서 재산까지 전부 분할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어 주길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길래 저도 망설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었고 더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친자 포기각서까지 받아낸 상황이라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됐기에 시모 옆을 지켜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병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스탠드를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밖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남편을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고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시모가 134억짜리 건물을 처분한 걸 알게 돼서 화를 냈던 거였어요. 이 노인네가 자식 굶겨 죽일 작정이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처분을 할 수가 있어? 당장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나는 안 불쌍해 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당신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 눈 감으면 속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134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처분할 수가 있냐고? 그럼 지금 뭐 남았어? 나한테 뭘 줄 게 남아있냐고?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한테 들어가면 그 돈 흥청망청 사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네가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었다면 나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아이들까지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지? 자기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한 놈한테 그 많은 돈 줘봤자 너는 이 마누라랑 아이들 내팽개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나는 며느리랑 손주들이 울고 있는 모습 절대로 볼 수 없다.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너한테 미련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떠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배 아파서 너를 낳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행만 안겨주는데요? 다시는 찾아올 생각 없으니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려요. 그래도 나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머님한테 왜 큰 소리야? 당신이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까지 내렸겠냐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해도 늙고 힘없어지면 그때 돼서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나랑 이혼했으면서 왜 또 여길 기어 들어와?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거라도 있냐?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은 들고 있던 스탠드를 저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관계자들은 그런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시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고 계셨던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었는데 그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지 변호사 대리인을 불러 살고 계셨던 집까지 전부 다 처분을 하셨어요.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병실 앞에 죽치고 있어서 제가 접근하는 것조차 싫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보고 싶다는 말에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잠깐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병실로 들어온 거라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시모가 최대한 빨리 세상을 떠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며 통장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모가 보는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시모에게 꼴랑 돈 5억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오겠다며 재산 숨겨놓은 거 아니까 당장 전부 다 내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놈 같았습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놈 쥐어받고 싶었지만 화를 억누르며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나가라면서 병실에서 난리치길래 시모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전 시모가 되겠지만 저에겐 친엄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모는 저보고 하루빨리 이사가길 원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모가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50억을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만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50억을 주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준 돈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닫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 남편은 제가 돈을 받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저 또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싶어요. 변호사 말로는 시모가 저에게 준 재산을 알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제가 분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시모 뜻대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전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하지만 아직 시모는 병원에 계세요. 장례식도 못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당연히 장례식 날 난리칠 게 뻔하지만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입만 닫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어온 50억을 정말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론 전 남편이 지금 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 그걸로 유흥을 즐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늪에 빠지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시모가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44살 남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었고 그날의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있네요. 제가 선택하고 내린 결정 후회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삶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한두 살 먹을 때마다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저 혼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젊은 남자 조무사를 원하게 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저를 받아주겠다는 곳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나이 많은 간호조무사였고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여자 조무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었던 건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너무 잘 대해줬었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다른 병원장들과 다르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모든 걸 들어주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도 흘려주는 모습들이 환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속해서 봐왔고 새로운 병원에서의 근무를 만족해하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인사를 주고받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병원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였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버린 상태라 급하게 제 등에 업은 다음 진료실에 앉혔고 발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인대가 늘어났는지 금세 부어올라 반깁스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진료실 문을 활짝 열며 저와 병원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곤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얼굴을 붉히며 뭐 하는 거냐고 처음 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 사람의 발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손을 당장 떼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시길래 진료실에서 단둘이 제 여자와 함께 있는 거죠? 정은아, 너 다친 거야? 갑자기 발을 헛디뎠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이면서 인대가 다친 것 같아. 선배가 봤을 땐 어때? 저기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은이 발목 상태 좀 살펴보게 비켜주시겠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새로 근무하게 될 조무사 선생님이셔. 전에 일하시던 분이 그만두셨잖아. 그래서 새로 직원을 구했지. 그런 거였어? 난 또 뭐라고. 괜히 의심했잖아. 일단 반깁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니 무리한 움직임만 없으면 한 달 안에 붓기도 가라앉고 일상생활 가능할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러 온 건데 이런 몸 상태로 저녁도 함께 할 수 없겠다. 이제 곧 끝날 시간이잖아. 내가 집에 바래다 줄 테니까 오늘은 좀 더 일찍 들어가자. 처음 본 남자는 그 사람을 부축해 주더니 원장실로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고 직원분들께 뒤처리 부탁한다며 그렇게 먼저 퇴근을 하게 되었네요. 직원분들께 듣게 된 건 그 남자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었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황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다른 사람들의 눈도 저와 다를 건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 남자와 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우월했어요. 그 남자도 직업이 의사였고 집안의 재력도 상당하다는 것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느끼고 있던 감정조차 지워버렸어요. 그날 이후 묵묵히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진료 시간이고 환자분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러워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남자는 소리를 질렀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봐야만 하는 것도 답답했었죠. 정은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우리 결혼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겠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내 친구들이 전부 거짓말 했다는 거야? 다른 여자랑 극장에서 영화 보고 걸어 나왔다며.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 그 영화도 나랑 같이 보러 가자고 했던 거 아니었어? 솔직히 하도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준 것 뿐이야. 정은아, 내가 바람이나 피고 다닐 남자로 보여? 의사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왜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겠어? 딱 영화만 보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오빠 근디 헤어졌다니까. 그래?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내가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파혼 얘기한 줄 알아? 이건 뭐냐고. 왜 말을 못해? 헤어졌다면서. 둘이 왜 호텔 안으로 손잡고 들어가는 건데? 내 친구들은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더 이상 할 말 없지? 나 지금 환자분들 진료 봐야 하니까 이제 그만 나가봐. 그리고 이따 저녁에 시부모님께 당신의 이중적인 성격 전부 다 알릴 거고 금전적으로 피해본 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버님께서 선배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참 좋아하시겠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반짝이는 감정이었어. 그 여자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나는 정은이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때문에 파혼 위기까지 오게 되었었죠. 그녀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를 문 밖으로 밀친 뒤 다음 환자 이름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문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환자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계시길래 잠시 자리 좀 비켜달라며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순간 그녀와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갑자기 저를 밀치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서 대기자들이 앉아있는 의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를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에 충격이 너무 컸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분이 덜 풀렸는지 그 남자는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잠깐 비켜달라고 했던 걸 명령으로 받아들였는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며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를 쉬지 않고 막대하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면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목이 좋지 않은 그녀는 문을 열며 사태를 확인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그녀의 손은 남자의 뺨에 날아갔고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가진 게 없는 저를 위해 변호사까지 대주겠다며 당장 고소하라고 그 남자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제 뒤통수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뒤통수를 만져봤는데 무언가 축축함이 느껴져 손바닥을 확인해 보니 출혈이 생각보다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머리를 부딪히게 된 충격 때문인지 희미해지는 정신은 결국 저를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병실에 누워 있었고 치료까지 전부 받은 상태였어요. 괜찮으세요?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이라 일단 며칠 쉬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무리하는 건 안 좋으니 일주일 정도 쉬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희 아빠가 대신 고소를 진행해 주신 상태라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업무에 지장만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니까 치료받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몸부터 회복하는 데 신경 써주세요. 그녀는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고 병실에 누워있는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 가졌던 감정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곁에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그녀에게 많은 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되어주지 못했었어요. 만에 하나 서로 좋은 만남을 가진다 해도 그녀의 부모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보곤 반대하실 건 당연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환자가 없는 쉬는 시간일 때마다 제 옆에 와서 몸 상태를 봐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수록 점점 더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은 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관심 덕분에
몸도 많이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다시 가능해져 그동안 제가 해야 될 일거리들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다는 직원분의 말에 창고에서 나와 병원 로비로 걸어갔는데 어떤 노인분이 서 계셨습니다. 내 아들과 다투다가 쓰러졌다는 사람이 자네야? 지금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 말로는 툭 건들기만 했었는데 넘어진 거라며? 그런데 고소까지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당장 고소 취하하게. 어머님, 지금 이분이 넘어진 걸로 고소를 진행하신 줄 아세요?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떻게 저와 다툰 걸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고소 진행은 제가 저희 아빠한테 부탁해서 정식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절차 밟은 거니 취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병원까지 찾아오시는 건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볼일 끝나셨으면 저희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노인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녀의 눈빛은 상당히 슬퍼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옆에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틈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고 거절을 당했을 시 따라오는 정신적 충격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지금을 만족하며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곁에서 맴돌았어요. 그 이후 그 남자에게 걸려있던 모든 사건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을 당했던 남자가 그녀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 난리를 치고 있었는지 연락이 온 것 같아 보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도 뒤따라 가겠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 그녀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마당부터 시작해서 집안까지 전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그녀와 함께 현관문을 열며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말도 안 되는 현장에 급히 달려가 심폐소생술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쓰러져 계셨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거라 주저앉아 있는 어머님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고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넋이 나간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녀와 파혼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입을 열었네요. 그렇게 노력해봤자 일어나지 못하실걸? 이미 심정지 온 지 꽤 된 상태에서 내가 전화를 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왜 나를 건드려서 이런 사태까지 만든 거야? 정은아,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봐달라고 했었잖아. 그때 눈 딱 감고 내 잘못을 눈 감아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어떻게 그 머리로 의사가 된 거야? 나는 어차피 너희 둘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작정하고 찾아온 거라. 결국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야. 소송 걸고 위자료 받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던 건 아니지?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나라고. 때마침 경찰까지 왔네. 나는 앞으로 마음 편히 구치소에서 몇 년간 살다가 나오면 되는 거지? 의사 생활도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쉬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니 이만한 복수가 또 있을까? 정은아, 내가 지저분하게 난리 쳐놓은 거 뒤처리 좀 부탁할게. 앞으로 잘 지내라. 그 남자는 결국 자신이 이겼다며 경찰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구조대가 와서 그녀의 아버님을 살리려 그 자리에서 저 대신 응급조치에 들어갔지만 이미 심정지가 진행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어머님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그녀는 세상을 떠난 아버님을 바라보며 오열을 했고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온 스트레스로 실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어머님의 정신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셨고 장례식을 마친 뒤에야 그 남자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저지른 범행들이었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심정지가 오셨을 때 방치한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복잡한 일들은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었고 그녀도 정신적인 충격에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옆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느새 저한테 의지하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행동들이 싫지는 않았지만 그게 저를 사랑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그녀의 힘든 짐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의지했던 거였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겐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힘든 부분들을 덜어내길 바랬어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가까운 관계로 지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의 어머님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좋아지는 결과에 앞으로 행복만 있기를 바랬어요. 더 이상의 슬픔은 찾아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님이 조금씩 회복되시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와 단둘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하던 도중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민거리를 털어놨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까지 저렇게 되시니까 의사생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는데 엄마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나도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엄마한테 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병원 일 잠시 내려두고 옆에 있어드리고 싶어. 그래야 나한테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 하루빨리 엄마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당연히 모든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못 찾아? 아까부터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잖아. 내가 봐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불안에 떨고 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즐겁게 대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병원을 가보자고 했지만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어느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문제가 충격적인 상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일을 잠시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병원을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환자들도 받지 않았어요. 직원분들도 마지막 월급을 받고 하나둘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옆에 붙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와 급하게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또 넘어졌는지 고통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건 아니라 타박상 치료만 하면 될 것 같아 다친 부위에 약을 발라준 뒤 잠시 쉬고 있으라며 나머지 짐을 마저 싸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 우리 병원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지? 당신은 다른 곳에서 조무사 일할 텐데 그럼 자주 만날 수도 없겠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주말에 연락하던지 할게. 엄마가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고 하시더라고. 그동안 신세진 게 많다고 식사 초대하고 싶다 하셨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힘들게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몸 회복도 아직 안 되셨으면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내가 식사 대접해 드리겠다고 전해드려.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주말에 좋은 곳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까? 그래야 기분 전환도 될 거 아니야. 괜찮지? 그리고 제발 넘어지지 좀 마. 이것도 버릇일 수 있는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내가 당신이랑 일하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만도 몇 번을 봤는지 알아?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걸어 다닐 때 바닥을 잘 보고 다녀. 알겠지? 그녀가 걱정돼서 한 말에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더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추억으로 간직해야 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그날 그녀와 함께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집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잠시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시길래 시간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마음만 받겠다며 다음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려던 찰나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확인한 뒤에 인사를 주고받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하자 그녀가 몸을 돌려 다시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보조석 창문을 두드렸고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외국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길래 창문을 내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해서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로 대화를 주고받으려 외국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건네봤던 외국인은 자신이 그녀의 집에 담당 조경사로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녀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조경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순간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는데 아직까지 대문 앞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외국인에게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해봐야 했기 때문에 차를 끌고 후문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후문의 문을 연 뒤에 정문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엄마야? 나 좀 잡아줘 봐봐. 왜 먼저 들어가셨어? 내가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는지 알아? 낮에는 그래도 참을만 한데 저녁만 되면 갑자기 변화돼서 너무 무서워. 큰 병원에도 가봤지만 회복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걸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의사 생활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왜 내 손 안 잡아줘? 그녀의 충격적인 모습에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까지 바래다 준 뒤 문을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을 잡아주었다는 걸 눈치챈 듯 자신의 몸 상태를 들킨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처음 몇 번 넘어질 때는 그냥 내가 하도 덤벙대니까 남들보다 잘 넘어진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앞에 시야가 아주 짧게 흐려졌고 금방 회복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반복되는 주기가 짧아지더니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다행히 나는 수술 전문의가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점점 더 나빠지는 시력이 두려워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 결국 내가 원해서 의사 생활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으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었어. 몇 달 안에 양쪽 다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기댈 수 있겠어. 그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잖아. 그런데 이런 모습을 결국 당신이 다 봐버렸네. 앞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병원 일도 다 마무리됐잖아.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자. 나도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 앞으로 시력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결국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거야.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작별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신경 쓰게 만들었네. 나 먼저 들어가 볼게. 나도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내 감정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처음 당신 병원에 일을 하러 왔을 때 나는 정은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었어. 하지만 이미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마음을 접게 되었지. 어차피 의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랑은 연결될 수 있는 고리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래도 매일 얼굴 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나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 그러다 당신한테 불행이 찾아왔고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된 이후 혼자가 된 정은 씨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 고백은 당연히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내 감정 밝히지 않았던 거고, 당신이 의사생활 그만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매일 보던 얼굴을 앞으로 자주 볼 수 없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결국 연락도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겠지. 그런데 내 두 눈으로 지금 정은 씨의 몸 상태를 보게 됐는데 모른 척하고 돌아가라고? 내가 진심을 다해 그동안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한 여자가 몸이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릴 수가 있겠어? 우리의 감정을 서로 확인한 만큼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평생을 곁에서 당신의 눈이 되어주고 싶어. 그러니 우리 결혼하자.
내 마음 변하지 않을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당연히 있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의 아내의 눈이 되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레베르 시신경 병증 희귀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된 아내가 최근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해진 상태예요. 그동안 볼 수 있었던 걸 2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인 제 얼굴이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지금의 과정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만큼 지금의 저는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 곁에 항상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제 아내의 눈이 다시 좋아져서 저를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아내와 후회 없는 삶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력을 잃게 된 제 아내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내 옆에 앉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있다는 걸 들려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